가부키초에 갔는데 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저씨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여성한테 갑자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15,000에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해서 멀리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이 성매매 관광 수도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예, 그런 기사가 중국에서 처음에 나왔고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좀 그 목적을 위해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파카츠하고 타친보라는 게 있는데, 파파카츠는 뭐 직역을 한다면은 아빠 활동,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슈가데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여성이 남성을 찾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만나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 타친보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가부키초 영상입니다. 이 거리에 보시면은 서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서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타친보, 서 있다, 뭐 그래서 뭐 타친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태국에 가면은 방콕이나 뭐 파타야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밤에 저녁에 시내에 갔더니 여성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여기 왜 있나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게 서 있다라는 걸 알고 정말 컬처 쇼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뭐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 됐다, 그 동남아시아 수준이 돼버렸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경제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러한 범죄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여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 좀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를 보통 일반 알바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뭐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저녁에는 그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부키초에 갔는데 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저씨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여성한테 갑자기 이쿠라?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치만 고세넨 15,000에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해서 멀리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거는 외국인이 일본 여성하고 좀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백인 남성이었어요. 백인 남성. 이거를 제가 정말 한 10여 분 사이에 이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 거리에서 흔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런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있는 일인가요?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 3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쟤 진짜 예쁘다. 야, 쟤 얼마 정도 할까? 야, 진짜 예쁜데?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걸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원정 성매매가 증가한 배경도 같은 것인가요?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한국에 원정 왔던 일본 여성들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화제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정말 일본인들을 충격에 몰아넣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예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좀 나이가 있는 한국 분들,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일본 분들하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생관광. 당시에 정말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의 한 80% 정도가 남성이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당시에는 이제 남성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예전에는 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뭐 좀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오히려 일본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국인들도 충격이지만 정말 이거는 일본인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일본 AV 배우가 홍콩에서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여성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 취재한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홍콩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호주로도 많이 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일본에서 화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 원정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 여성들을 입국 금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정도로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일본 전국에서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오사카. 오사카 경찰과 그쪽 상인들, 주민들이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오사카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그 여자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눈에 띄게 하면은 모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제 거리의 길에다가 노란색 페인트, 눈에 잘 띄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더 밝게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대책을 세워서 그 작업을 실시를 하고 2025년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그걸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하면은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정말 좋은 의미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노란색을 칠했다는 게 참 한국하고 비교되는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하락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경제 하락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떨어지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사람은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정말 항상 내세웠던 아베노믹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추락에 가속도를 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엔저,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저로 인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 스스로가
그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한 게 밝혀져서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정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리고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아베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그 아베노믹스를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이어서 그 정책을 실현했잖아요. 또 그래서 또 국민들의 분노가 또 끓기도 했었고, 예, 참 그 결과가 비참한 거죠, 일본은. 일본의 디지털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 일본의 장인 정신하고도 좀 맥이 다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논란이 된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 튀김 장인이 있는데, 튀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를 이제 10년 동안 튀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위에 보면은 그 제자가 그렇게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40이 되도록 튀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 나왔던 얘기가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냐. 정말 비효율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의 호리에몬이라고 기업가이면서 뭐 방송인이 있는데 스시장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스시장인이 스시를 10년 동안 배워야지 제대로 된 스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스시 장인이 스시 10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한 이후에 일본에서 스시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시 아카데미가 내세우는 게 3개월 스시 배워서 창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시 아카데미에서 스시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시 아카데미에서 3개월 스시를 배우고 11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의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단지 3개월 만에 미슐랭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냐라는 논란이 최근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해서 마이너버 카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한 80% 정도까지 그 마이너버 카드 보급률을 늘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너버 카드하고 그 의료보험증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의료보험증 카드를 새롭게 발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버 카드가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버 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드 리더기 설치를 강제화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비리의 온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리가 터지고 했는데 그 디지털 청에서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시켰어요. 근데 카드 리더기 가격이 한 1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걸 병원과 약국에서 이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태블릿 하나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로 그냥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 한
10만 엔 정도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 정부가 보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일본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사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거를 실현을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자민당에게 정치 자금을 굉장히 커다란 정치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자민당은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그 혜택을 좀 줬다는 거죠. 그 혜택의 결과가 카드 리더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일본이 2026년인가쯤에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면은 현재 카드 리더기의 인식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이 그 새로운 지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판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자판기,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리더기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넣을 계획을 했는데 이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내년쯤 되면은 이 카드 리더기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리들이 진짜 빵빵 터지고 있다 보니까 뭐 IT화, 디지털화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디지털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비리들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디지털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일본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비리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성향도 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비리 때문에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친다면은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죠. 한국 정말 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일본도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면은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과 다른 일본의 학교 교칙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국도 주목, 일본의 교칙이 화제, 포니테일 금지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니테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일본 학교의 규칙이 있어요. 교칙인 거죠. 포니테일은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머리를 뒤로 묶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교칙인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에서도 이걸 주목을 해서 이걸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도 이러한 교칙에 놀란다라면서 이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포니테일 금지 이유가 또 황당한 게 포니테일을 하게 되면은 여학생들의 목덜미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목덜미를 보고 성적 흥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포니테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다른 학교는 짧은 단발이 교칙인 학교도 있어요. 그 짧은 단발을 하게 되면은 목덜미가 항상 보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반대되는 상황이게 되는 건데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칙들이 일본 학교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2020년 후쿠오카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후쿠오카 현내 중학교의 10%에서 여학생들의 포니테일 금지 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학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칙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이미지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기사 보시면은 학교에서
잠바를 입으면 안 된다. 한겨울에 춥잖아요. 교복만 입으면은 춥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겉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겉옷을 입는 게 학교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잠바를 입고 온 학생에게 이 잠바를 벗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영하의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학생이 잠바를 벗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그 다음날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항의를 했다. 뭐 이러한 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거죠. 보면은 일본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교칙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지 말아라. 무슨 뭐 겉옷은 안 되는데 뭐 목도리까지는 된다. 뭐 장갑까지는 된다. 뭐 이러한 교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추운데 아이들 건강이 가장 우선인데 일본 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은 반바지 입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90년대에 한국 TV에서도 일본의 그러한 유치원들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일본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배워야 된다라는 건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되면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감기에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뭐 잘 사는 나라고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된다 뭐 좀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안 좋은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칙은 사라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일본에서 유명한 그 교칙 중에서 속옷 색깔을 규정하는 그러한 또 규칙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속옷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인권의 문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 학교에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하는 식으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건강 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학교에 와서 아이들 건강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건강 검진 하면서 청진기로 아이들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검진을 하는데 아이들 옷을 벗긴 다음에 요거 검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까지 다 옷을 속옷까지 벗어야 된다는 거죠. 우통을 다 까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본 학교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좀 보시면 요 기사 제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여고생은 겨울에도 타이츠를 안 신는 이유에 중국 인터넷 진짜 변태 인권은 어디에? 요거는 일본 학생이 이제 어느 유튜버가 길을 가면서 이제 일본 시민들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학생을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인데 추운데 타이츠를 안 신고 치마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왜 타이츠를 안 신고 있냐라고 했더니 학교 교칙이다. 학교에서 신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게 중국까지 알려져서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중국에서 그러한 기사가 다시 일본에 와서 기사화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타이츠를 신으면 안 된다. 아까 잠바 입으면 안 된다. 그거하고 뭐 비슷한 거죠. 타이츠 신으면 안 되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작가님. 여자들이 치마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으면 진짜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타이츠를 신으면 안 된다는 게 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건강을 진짜 해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따뜻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규칙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학생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졸업 사진이에요. 딱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보셨던 그 학생의 원래 모습의 사진입니다. 머리를 한번 잘 보세요. 머리 보시면은 갈색입니다. 이 친구가 일본에서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좀 유명세가 있는,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학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좀 서구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색깔도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머리가 갈색이니까 까만색으로 염색을 해라 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하고는 다른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학생과 맞춰서 머리를 염색해라. 근데 이 학생은 그걸 거부를 했대요. 내 머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머리다. 이 머리가 진짜 내 머리다. 난 염색하기 싫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요구한 게 자기 머리 증명서를 떼와라 라고 해서 자기 머리 증명서를 떼와서 이제 염색하지 않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날이 와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이 나와서 펼쳐봤더니 처음에 봤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머리가 검정색입니다. 이제 이 학생의 졸업 앨범을 보고 딱 봤더니 자기 머리 색깔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이 학생의 머리를 검은색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SNS에 올리고 이제 공론화 시킨 거죠. 아무래도 좀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학생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증명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거냐, 염색을 해야 되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머리 색깔은 자기 머리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피부색이 좀 검은색이다, 어둡다. 그러면 뭐 이게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걸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외에도 일본에는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투블럭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블랙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블랙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걸 본다면은 학교에 얼음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왜 얼음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얼음물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그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을 싸올 때 이제 주먹밥을 싸와라.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반찬 없이 밥만 싸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은 진정한 밥맛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밥맛을 알기 위해서 밥만 싸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학교도 있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블랙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본 기사에서 제가 본 게 이러한 블랙 규칙이 일본에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 블랙 규칙이 일본에서 생겨난 것이 18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그 메이지 유신 때 생겨난 그러한 블랙 규칙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들이 생겨난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뭔가 이유 때문에 생겨났겠죠. 근데 그게 뭐 한 100여 년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우리 학교의 전통이야 그러면서 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굳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말하면은 전통을 중시하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전통이 아니에요. 악습이죠. 그러한 악습을 계속 답습하는 그러한 형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깊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학교의 규칙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머리 3cm 뭐 이런 거 있었고 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뭐 두발 자유화 되고 뭐 자유롭게 아이들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지도 않고 우리 때는 정말 피가 나도록 맞았는데, 그래서 뭐 한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 훈화라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반장이 뭐 차렷, 경례 이런 것들 다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그런 블랙 규칙이 존재한다? 지금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저 같아도 제 자식이 학교에서 그런 블랙 규칙 당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고 학교 찾아갈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학교 체육복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 학교 체육복이 부르마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체육복이지 사진을 보시면은 거의 속옷에 가깝습니다. 부르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럽에서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이제 빅토리아풍의 불편한 그러한 옷에서 벗어나서 여자들도 이제 바지를 입고 편하게 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그 옷이 부르마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와서 아이들의 체육복이 이제 짧은 팬티형의 옷을 부르마라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아저씨들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찰이죠. 그 도찰한 사진을 사진집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마를, 학생이 입던 부르마를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부르셀라라고 해서 이제 부르마하고 그 세라복 합쳐서 부르셀라, 이제 뭐 그러한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 여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옷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좀 90년대 들어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사라져서 이제 2000년대쯤에 일본에서는 이제 부르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반적인 그러한 체육복 입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일본 지인들한테 이 부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정말 치를 떱니다. 진짜 예전에 부르마 입었던 게 정말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트라우마죠.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싫었던 그러한 경험, 어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말 싫었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부르마가 살짝 좀 이슈가 됐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예전에 엄마 학창시절 사진이야 그러면서 부르마 입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딸이 깜짝 놀라면서 뭐야 이거 그냥 팬티잖아, 체육복이 아니고 팬티잖아, 그래서 놀랬다 라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속옷이 절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속옷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광기입니다. 저는 초등학생까지 반바지를 입고 중학교 때부터 부르마였기 때문에 체육이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 복장을 아저씨 체육교사는 즐겼던 것 같아요. 셔츠를 부르마 속에 넣게 했고 부르마 잊었다고 해서 운동복 입었더니 또 다음에 또 잊으면 운동복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체육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범죄. 체육대회 때도 누구나 보러 올 수 있고 보호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카메라를 휴대한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수선한 시대였네요. 팬티가 튀어나온다면 그나마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방심하면 털도 튀어나와서 부르마 정말 싫었다. 다리가 다 드러나니까 한겨울에는 추워 죽을 것 같았다. 진눈깨비가 섞여도 부르마와 반팔로 교정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학대, 입술과 손톱이 보라색이 돼서 이거 뭐야 라고 말하면서 여자애들끼리 붙어 있었잖아. 생리대의 돌출이나 노출에 의한 오염의 노출을 신경 쓰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 전반의 통제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경직된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이제 악습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순응하는 그러한 그 국민성이 있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다, 뭐 그러한 분위기도 강한 것 같고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책가방 란도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란도세 같은 경우는 교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란도셀의 색깔을 지정하는 학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은 반드시 빨간색 란도셀을 매야 한다. 뭐 남자 학생은 파란색 란도셀을 매야 한다. 뭐 그러한 교칙이 있는 학교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란도셀을 꼭 매야 한다라는 교칙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가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모든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란도셀을 맵니다. 초등학생들이. 근데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다들 란도셀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다들 란도셀을 메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이 란도셀이 아니라 다른 가방을 메게 된다면은 이지메리 당하게 되는 거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왜 너는 란도셀이 아니야? 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란도셀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가 지금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도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란도셀 평균가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1년에 가격이 35만 원 정도였던 것이 2021년에는 5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가방 하나 사는데 5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급 란도셀 뭐 이런 거는 한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명품 브랜드하고 뭐 콜라보해서 뭐 나온 란도셀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러한 제품도 있어서 뭐 아무래도 그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거 매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거를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일본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란도셀을 준비하는 그러한 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좋은 가방을 사줘야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비싼 거 사주고, 또 이게 상술로 작용을 해서 이제 파는 업체들도 또 가격을 높이 올려서 또 파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란도셀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가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란도셀의 무게가 1kg에서 1.5kg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메는 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볍게 메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거는. 근데 란도셀은 이렇게 무거운데 이 무거운 란도셀에 교과서, 책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평균 무게가 5kg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메는 가방이 5kg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란도셀 가방이 무겁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란도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초등학생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어린아이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가방이 무겁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나오는 말들이 안 그래도 일본인들 키가 작은데 이 란도셀 무게 때문에 아이들 키가 더 안 자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쯤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란도셀을 매게 하는 게 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잠깐 유행하고 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그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은 초등학생이 란도셀에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바퀴를 달면은 이제 가볍게 좀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제품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크게 히트를 친 상품인데 여기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쪽에서 아니 가방은 가방답게 학생답게 매야 되는데 이걸 왜 끌고 다니냐라는 그러한 논란이 정말 크게 일었어요. 그냥 뭐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꼰대 정신 뭐 그런 거죠. 왜 학생이 학생답게 이거를 안 메고 이걸 왜 끌고 다니냐.
가방을 왜 끌고 다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란도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싸고 그리고 무겁고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가격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고 란도셀을 산다거나 아니면 형제라면은 형이 쓰던 거 이제 뭐 동생이 뭐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려준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란도셀을 무료로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러한 문화를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소재로 가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합성수지 뭐 그러한 걸로 만들어진 그러한 란도셀 형태의 가방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고 좀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